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가스 데이비스 지음, 김진영 강신환 옮김, 사이몬 북스가 펴낸 비만의 종말입니다. 비만의 주범을 흔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다이어트를 할 때조차 꼭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다이어터들의 흔한 식단으로 닭가슴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자는 과잉 단백질이 오히려 비만을 일으키고 나아가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만 전문 클리닉의 외과 의사였던 저자는 본인도 주로 고기 위주의 고단백질 식사를 했고 역시 비만과 당뇨,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과 환자들의 몸을 보며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한 식습관을 찾으며 몸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찾은 건강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만의 종말,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뚱뚱하고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볼은 빵빵했고 몸은 둔해 보였고 뱃살은 출렁거렸다. 나는 그때 고작 35살이었는데 폭삭 늙어 보였다. 얼굴 살은 늘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은 아침에 겨우 잠에서 깬 사람처럼 피곤해 절어서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나는 외과 의사였다. 그것도 비만 수술 전문이었다. 그러나 내 몸은 전혀 날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내 몸이 느끼는 그대로였다. 뚱뚱하고 늙어 보이는 젊은 의사.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특별히 건강하진 않아도 최소한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의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습관을 가졌었다. 매일 아침 달걀과 베이컨을 먹었다. 점심에는 더블 치즈버거나 빵 사이에 두꺼운 고기가 들어있는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었다. 저녁에는 스테이크나 바비큐나 스파게티나 미트볼을 먹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었다. 단백질이 매우 풍부했다. 나는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먹으라고 권장했고 환자들은 그대로 따랐다. 사실 일부 의욕이 넘치는 환자들은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었다. 그리고 운동도 권장했는데 실제로 실천한 환자는 거의 없었다. 나 역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대에 갓 입학했을 때는 비만 수술이 그리 흔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35살의 이른 나이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성취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환자의 위를 절제하거나 위의 윗부분에 밴드를 두르거나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환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1, 2년 후에 몸무게가 원래대로 복귀되어 나를 다시 찾아왔다. 수술 전보다 더 체중을 늘려 찾아오는 환자도 다반사였다. 나는 더 나은 수술법이 곧 개발될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위 우회수를 받은 그 부위에 다시 밴드를 두르는 수술법도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의 몸을 비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했었다. 고장이 잘 나고 그때마다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질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경고음 스위치를 끄고 다시 잠에 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몰랐다. 당연히 질병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환자들도 나와 똑같았다. 내가 환자들에게 심각한 질환, 즉 당뇨나 심장병에 걸렸다고 말하면 환자들은 대부분 체념하는 표정을 지었다.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건강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이런 통보를 받을 줄 알았어요. 환자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은 원래 그리 허술한 것일까? 야생동물은 저리 팔팔하고 질병과 비만이 없는데 왜 우리 인간은 평생을 골골대면서 사는 것일까? 우리의 치솟는 혈당과 막힌 동맥은 당연한 것일까? 왜 우리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뚱뚱한 나라여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 미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서도 가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된 것일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건강 관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질병 치료에만 전념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양 의학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를 튼튼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해주는 비법을 찾아내고 싶었다. 과잉 단백질은 독성 물질이다. 만성질환은 음식 습관과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만성질환은 발병하는데 몇 년이 걸리며 일단 만성질환을 갖게 되면 식단의 변화를 갖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평생 친구가 되라는 어이없는 표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생명을 치료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죽을 때까지 질병과 평생 친구가 되라니 말이 될 소리인가.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만성질환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이 땅의 기름기를 먹고 살기 시작했다. 1950년대 미국의 각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육류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졌다. 사람들은 가격이 싸진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었고 빠르게 살이 찌고 또 쪘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옛날의 황제처럼 먹기 시작했다. 당연히 옛날에 왕족들만 겪었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고통은 지금도 당신이 겪고 있는 비만과 통풍과 심장병과 뇌졸중과 당뇨와 암 등이다. 키즈 박사는 2개의 박사학위 소지자며 여러 책을 저술한 과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여러 사회의 식단을 비교하면서 심장병과 음식의 관계를 연구하며 보냈다. 1956년에 그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지중해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수 현상과 매우 낮은 심장병 발병률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지중해식 다이어트 열풍의 시초였다. 특히 그리스의 크레타 섬의 사례는 키즈 박사의 흥미를 자극했다. 1950년대 록펠러 재단은 이 나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크레타 섬에 갔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반 미국인들보다 훨씬 날씬하고 강인하고 활기찬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크레타 사람들은 칼로리의 대부분을 식물에서 얻었다. 육류 소비량은 전체 칼로리 소비량의 약 7%로 극히 낮았다. 전형적인 지중해 식단에는 파스타와 신선한 빵과 콩과 토마토와 수프가 많이 들어있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가 풍부했으며 과일을 수시로 먹었다. 크레타 섬의 주민들은 어쩌다가 한두 번 고기를 섭취할 뿐이었다. 당시 미국은 정반대였다. 미국인은 과일과 채소에서 7%의 칼로리만 얻었고 대부분의 칼로리를 육류와 유제품에서 섭취했다. 키즈 박사는 이미 그때부터 미국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심장마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음식 습관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크레타와 지중해 식단을 접하고 6개국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음식 습관과 심장병의 관계에 대한 가장 큰 연구다. 그의 초기 발견은 식단에 지방이 많을수록 심장병의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이었다. 과일의 당과 설탕의 당은 전혀 다르다. 맥거번 위원회 이후 식이요법의 초점이 개별의 자연식품에서
영양 성분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영양학자와 트레이너와 의사들도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일반 대중들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우리가 지방이 덜 들어있다고 믿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가공 탄수화물과 얇은 살코기를 더 많이 먹기 시작할 것이다. 지방을 줄여서 살을 빼려던 당신은 무지방 쿠키를 먹으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지방이 위험하니 껍질 없는 닭가슴살을 먹으라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충고를 듣게 되었다. 바로 이때 TV에서 저지방 우유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지방을 적으로 취급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자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닐까. 그러나 당신은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탄수화물 대신 가공되고 정제된 가짜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른 잎의 채소는 탄수화물 식품이다. 브로콜리와 오이와 양파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 성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에 대해선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말하고 공장에서 화학약품을 투하한 가짜 탄수화물을 생각한다. 오트밀 한 그릇과 시리얼은 전혀 다르다. 상업용 시리얼에는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과 각종 합성 제제가 들어간다. 삶은 병아리 콩과 기름에 튀긴 포테이토 칩은 역시 완전히 다르다. 이 포테이토 칩은 지방 덩어리인데도 탄수화물 식품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머핀은 칼로리 기준으로 40에서 50%가 지방이지만 엉뚱하게도 탄수화물로 분류된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칼로리의 43%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데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비난을 받는다.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다.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과일 속의 천연 당분을 가공된 백설탕과 함께 악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인데도 말이다.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일이다. 과일나무는 달콤한 육질을 인간과 동물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린다. 그것이 과일의 생존 본능이고 과일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화해 왔다. 인간과 침팬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식이라는 말이다. 복숭아와 자두와 사과는 급증하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과일이 인간 비만의 원인이라면 인간은 과일을 무시했을 것이고 그것은 과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과체중이 된 사람을 진료실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한편 식품업계 역시 돈이 되는 이 저지방 시류에 편승했다. 진정으로 건강에 좋은 저지방 식품이 아니라 백설탕이 가득 들어있고 인공 염료로 염색되고 위험한 화학 물질로 보존되는 표백된 밀가루 제품들을 저지방 건강식품으로 홍보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설탕과 지방 범벅인 비스킷 한 봉지를 보고 건강을 위해 이것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고혈압의 주범도 과잉 단백질이다. 내 비만 클리닉에는 매년 수천 명의 환자가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은 항고혈압제, 즉 혈압약이다. 많은 환자들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국민건강검진 및 영양조사 2005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무려 4,200만 명의 남성과 2,800만 명의 여성이 고혈압 직전 단계며 1,700만 명의 남성과 1,800만 명의 여성이 실제로 치료해야 할 중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2005년 미국 인구를 3억 명으로 계산하면 전체 미국인의 4명 중 1명이 고혈압 위험군이며 중증 고혈압 환자가 10명 중 1명이라는 말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전염병보다 놀라운 수치다. 미 질병통제센터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혈압이 미국인의 제1 사망 원인인 심장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람들은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물 치료의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제약회사들은 11가지 등급의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환자들도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거의 끊지 않는다. 의사들은 심지어 고혈압과 친구가 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고혈압과 친구가 되라고? 도대체 이런 말이 어찌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질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과 의사가 환자에게 불편한 몸과 찌뿌둥한 컨디션을 가지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여기에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만일 당신이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며 의사가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신부전을 피하려면 평생 몇 가지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시야 혼탁, 혼탁뇨, 기침, 어지러움, 졸림, 두통, 우울한 기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배탈, 가벼운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 심근증, 현기증, 피로감,
복통, 화끈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보다 약간 적은 부작용으로는 팔과 허리 통증,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식욕상실, 떨림, 수면장애 등이 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의 의사가 또 하나의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당신은 어렵지 않게 음식을 바꾸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식물성 식단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책의 독자들 중에서 음식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심장병도 음식으로 치료된다. 미국에서는 1년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6천 명이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무려 60만 명이다. 그것도 한 해에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다. 그러니까 10년으로 치면 6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덴마크 정도의 총 인구가 10년마다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다른 어떤 사망 원인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사망자 외에도 1년에 72만 명 정도가 심장마비라는 질병을 경험한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범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다. 혈관 질환은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콜드웰 에셀스틴은 그의 저서에서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결과를 자동차 충돌 실험에 비유한다. 시속 80km, 100km, 120km로 달리는 운전자는 모두 사망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질병 발생을 줄일 순 없습니다. 당신이 시속 10에서 20km로 달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류를 끊거나 최소화하십시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는 인간에게 너무도 충분한 분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당신을 비만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고단백질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고단백의 문제는 고지방의 문제와 동일하다. 나는 비만 수술 및 체중 감량 전문 의사지만 음식을 각각의 성분으로 구분하는 환원주의 방식에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지방에 대한 오해도 같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특히 심장병을 논할 때 포화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방만을 먹지 않는다. 우리는 단백질만을 먹지 않는다. 우리는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한 육류를 먹는 것이다. 포화지방은 모든 고기에 들어있고 과일과 채소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펜하겐 대학은 심포지엄을 열고 심장병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화지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포화지방이 심장병과 관련해 원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포화지방 하나만 원인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지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들어있는 과도한 단백질 자체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식생활이 인구를 변화시킨 가장 큰 예 중 하나는 핀란드이다. 전통적으로 핀란드의 식단은 지방 함량이 높았는데 특히 많은 양의 버터를 소비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핀란드는 세계 최고의 심장질환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1972년부터 핀란드 정부는 이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북카렐리아 지역은 핀란드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보건부 관리들은 북카렐리아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담배를 끊기 위한 집중적이며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시간은 걸렸지만 효과는 극적이었다. 심장병은 무려 80%나 감소했고 핀란드의 남성의 기대 수명은 무려 7년이나 증가했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7년을 더 살고 평생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말이다. 이 놀라운 결과와 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은 다른 나라에도 소개되어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핀란드인들이 소시지와 버터와 우유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이 장기간의 북카렐리아 프로젝트를 꼭 기억하시라. 핀란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너무도 명확하고도 단순한 결과가 아니던가. 비만의 범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을 빼기 위해 과일을 피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과일 섭취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조사를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나조차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무슨 새로운 신조처럼 널리 퍼져 있다. 나는 수년 동안 비만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사과나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왜 도대체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할까? 내 환자들은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탄수화물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식사일지에는 아마도 아침에는 달걀과 베이컨을 넣은 샌드위치, 점심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리고 저녁은 감자를 곁들인 돼지고기 로스트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메뉴 중에서 살이 찌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빵과 감자튀김이라고 대답한다. 한결같이 고기가 아니라 빵을 탓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지금 가짜 탄수화물, 빵이나 감자튀김이나 과자나 국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진짜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각종 화학약품으로 버무린 공장 음식일 뿐이다. 밀가루는 단지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을 재차 강조한다.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다가 엉뚱하게 범인으로 오해받았을 뿐이라는 말이다. 감자튀김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그 악명 높은 트랜스 지방 범벅이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빵 역시 거의 영양가가 없는 표백 밀가루에 불과한 것은 마찬가지다. 당신이 먹는 샌드위치의 칼로리 대부분은 지방과 단백질에서 나온다. 피자와 도넛은 탄수화물의 칼로리보다 지방 칼로리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로 간주된다. 초등학생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식이 아니던가.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전통적인 식단은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으며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날씬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수치를 계산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강박관념이 진실에 대한 눈을 멀게 했다. 이 점은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정제되지 않은 진짜 탄수화물은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한 당신의 살을 찌우지 않는다. 사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화학작용에 매우 저항적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이용률을 증가시킨다. 그렇다.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태우는 것이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음식물을 과잉으로 공급해 보았다. 처음에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는 지방을 많이 먹게 했다. 복잡한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우리 몸이 여분의 탄수화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데 이용하는 반면 여분의 지방은 몸속에 저장했음을 발견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은 매우 비효율적인 화학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조장한다. 점심에 고기를 먹으면 졸리고 저녁에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유일하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는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꽉 차 있을 때뿐이다.
태우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모두 지방으로 바뀐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사실 과잉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기 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다. 우리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체중 1kg당 15g의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몸은 과잉 단백질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지방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즉시 지방으로 저장된다. 과잉 단백질은 왜 체중을 증가시키나? 아마도 당신은 살을 빼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어도 단백질이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생소할 것이다. 당신은 칼로리 밀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양학자인 바바라 롤스 박사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매우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칼로리 밀도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 위장에는 배가 부르면 뇌로 피드백을 보내는 팽창 센서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팽창 센서는 배가 부르다고 뇌에 경고하는데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뇌에 신호가 가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셈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도 위에서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다. 섬유질은 우리 혈류로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성 음식의 무게 중 일부는 흡수되는 칼로리로 변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280g의 큰 수박 한 조각을 먹어도 섬유질과 물 때문에 실제로는 85칼로리밖에 섭취하지 않는다. 반면에 280g의 닭고기는 거의 6배 높은 수치인 480칼로리를 공급한다. 정제기름인 올리브유 280g을 섭취할 수 있다면 무려 2380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중해 식단에 올리브유가 있다고 해서 올리브유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중해 식단은 과일과 채소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지 올리브유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제된 상업용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은 정제 기름일 뿐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먹을 때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는 그들이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K를 섭취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브로콜리나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환자는 내 말을 믿지 않았고 하루에 사과를 6개씩 먹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래도 체중이 감소했다. 과일과 채소에 듬뿍 들어있는 천연 수분과 섬유질이 몸속에 독성 물질을 흡수해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기 전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보너스로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의 결합체 역할을 한다. 마트에서 시판되는 주스는 당분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는 공장에서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당분이 정말 빠르게 체내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뚱뚱해지진 않지만 1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파진다. 반면에 오렌지를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을 천천히 방출되는 알약처럼 만들기 때문에 당분이 급속하게 흡수되지 않는다. 높은 섬유질은 음식의 당분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정말로 배고픔까지 줄여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섬유질은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살이 많이 빠진다. 그러나 어떤 육류에도 섬유질은 없다. 섬유질 제로라는 말이다. 나는 수년간 체중 감량을 위해 채식을 권장해왔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채식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 섭취량을 증가시키면서 동물성 단백질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나는 내 환자들의 주식을 바꾸고 싶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탁의 중앙에서 고기를 빼라고 말한다. 식물성 식단은 칼로리 계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나는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집에 있는 체중계를 치우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매달 체질량 지수와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엄청난 양의 독성 쓰레기를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한 후 몸의 쾌적함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체중과 칼로리 등을 계산하면서 숫자에 중독되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무제한으로 먹으라고 조언한다. 배고프면 사과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한다.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다. 내 환자들은 이 음식 습관이 얼마나 쉬운지 몇 번이고 얘기한다. 그들은 이런 식단이 얼마나 맛있고 포만감을 주는지 칭찬한다. 기억하시라.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살을 빼고 지긋지긋한 만성질환에서 탈출시키는 일이다. 그들이 살을 빼지 못하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나와 나의 환자들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해냈다. 어느 비만 수술 전문 의사의 고백. 비만의 종말이었습니다. 비만 전문 외과 의사로 수술을 통해 비만을 치료해왔던 그가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고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여겼던 음식들은 사실 정제되고 가공된 가짜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를 먹을 때도 다량의 지방을 같이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간과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의 변화를 원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 책이 권하는 대로 식단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